일본 집권 자민당이 7월 10일 치러지는 참의원 선거 공약에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공식적으로 명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경제재정 운영 방침의 방위비를 5년 안에 국내 총생산의 2%로 늘리겠다고 사실상 밝힌 데 이어 일본의 군사력 팽창 시도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민당은 9일 임시총회를 열고 7월 참의원 선거 공약안을 정식 결정했다고 교도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자민당은 일본을 지키고 미래를 만든다는 슬로건 아래 외교안보 정책을 공약의 첫 항목으로 내세우면서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적국이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조짐을 보일 때 미사일 기지는 물론이고 적의 중추까지 공격하겠다는 것입니다.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지난해 12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국회 연설에서 밝힌 뒤 이번에 자민당 정식 공약에 처음 기재됐는데요. 자민당은 GDP 2% 이상 방위비 확보도 공약에 명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밝힌 5년 내 방위비 GDP 2% 확보 의지를 공약으로 명시해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뒤 추후 예산 편성 때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7일 기본방침 가계 결정에 앞서 이뤄진 경제재정자문회의와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 합동회의에서 지난달 23일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중 자신이 방위비에 상당한 증액 의지를 표명한 것을 거론하고서 우리나라를 지켜낼 방위력을 구축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응을 거듭하고 필요한 것을 뒷받침할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올해 4월 하순 자민당이 기시다 총리에게 나토 여러 나라의 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 목표도 염두에 두고서 우리나라로서도 5년 이내에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수준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한다고 제언했는데 이를 거의 그대로 수용한 셈입니다. 여기에는 재임 중 무장 대응력 강화에 공을 들였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기본방침 결정 과정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점도 큽니다. 예를 들어 나토 회원국의 GDP 대비 국방예산 2%와 관련된 부분은 기본방침 원안에는 각주에 기재돼 있었는데 아베의 요구로 최종본에서 본문으로 격상됐다고 복수의 일본 언론이 전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지 민영방송 TBS의 보도에 의하면 아베 전 총리는 여론이 이렇게까지 방위비에 관심을 가지는 기회는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라며 자신의 의견을 반영한 기본 방침 수정안에 관해 GDP 대비 2% 목표를 5년 이내에 달성한다고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면 앞으로는 분모인 GDP를 늘리면 된다고 주변에 말했습니다. 자민당이 제안한 반격 능력 보유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스탠드오프 방위력 강화도 기본 방침의 주요 과제로 기재됐는데요. 스탠드오프 방위력은 상대의 위협권 바깥에서 타격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한편 자민당은 헌법 개정도 함께 내세운 바 있는데요. 일본 헌법 구조는 전쟁 포기, 전력 비보유, 교정권 불인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 정부는 일련의 구상을 군사력이 아닌 방위력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자위대는 군대와 유사한 조직이기는 하지만 일본에서는 방어 조직으로 규정돼 있고 관련법에 따라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데요. 자민당이 적기지 공격 능력의 명칭을 반격 능력으로 바꾼 것은 선제 공격에 사용될 일이 없고 방어용이라는 주장을 강조하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베 정권 시절 일본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을 바꾸고 이를 근거로 안보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일본의 방위력 행사 범위는 과거보다 꽤 넓어지게 됐습니다. 당장 군대 보유를 목표로 하지는 않았으나 일단 개헌이 실현되면 이후에는 더 큰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방위력 강화를 담은 일련의 움직임이 결과적으로는 일본의 군비 확대, 군사 대국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를 배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난번 전해드린 것과 같이 아베 전 총리는 계속해서 이 움직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재원이 필요할지라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일정 수준의 제동을 걸고 싶어하는 기시다 총리와의 마찰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간 기시다 내각이 꼭두각시 내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바 있듯 실질적으로 일본 정부가 내세운 대부분의 정책들이 아베 전 총리 또는 그 파벌을 통해 조언 및 지원을 받아 마련된 것이 많은데요. 이 때문에 지금까지 정책 실패로 인한 비판의 화살은 대부분 기시다 총리에게 향하게 됐습니다. 물론 아베 전 총리도 적지 않은 비판을 받고 있으나 현재 집권한 내각이 정말로 이름뿐일지라도 시행한 것이 기시다 내각이면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일본 국민들이 아베 전 총리가 물러난 것이 배후에서 행동하면서 국민과 반대 세력과의 직접적인 마찰과 비판은 최소화하고 현 총리가 전 총리의 조언을 받는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해 안정적으로 간섭은 최대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즉 기시다 총리를 일종의 실험대 역할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다시 표현하자면 잘되면 내 덕, 못하면 네 탓이라는 말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직접 시행한 것은 기시다 총리이니
실패 시에는 조언을 한 것뿐이라고 하면 그만이니까요. 한편 기시다 총리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일본이 직면한 경제 문제에 대해 언론과 전문가들이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그가 어떻게 행동하든 현재 경제 문제를 바로잡는 것에는 손봐야 할 곳이 매우 많은 것은 분명하고 그곳에 힘쓴다 하더라도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실제로 자민당은 전체적으로 물가 인상, 경기 침체 장기화 등으로 경제에서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보고 선거 공약에서 경제 공약은 외교안보 뒤에 배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 문제보다 전력 강화에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나마 아베 전 총리와 같이 지지 세력이 존재하는 안보 현안만이라도 성공적으로 이뤄낸다고 가정하면 역대급의 업적을 달성한 셈이 되기 때문에 그 한 방을 노린 것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돈을 더 풀라는 아베 측 재정 확대파의 재정 간섭을 받아들이기엔 리스크가 너무 큰 것도 사실입니다. GDP 비중으로는 일경에 근접해 세계 최고 수준인 만큼 그로 인한 후폭풍도 상상을 초월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 기시다 내각의 반발도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이번 참의원 선거 공약에 추진하던 사안들을 담았으니 당장은 일본의 미래를 좌우할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거 결과에 따른 일본 정부가 어떠한 방향을 보일지에 대해 주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식을 전하는 월드리뷰는 계속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